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 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오늘도 흐리고 비가 내리는 지역이 많습니다. 일본처럼 때이른 장마가 시작된 건 아니라는데요. 아무튼 기후가 좀 이상해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아침 신문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일면 톱 기사입니다. 교통과 관련돼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김부선 반발에 GTX-D 서울까지 직통 검토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용어가 좀 독특합니다. 김부선은요,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김포부터 부천을 연결하는 철도 노선을 뜻합니다. 그리고요, GTX-D는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A부터 D까지 라인이 있는데 그중에 D 라인을 뜻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그동안 기대와는 달리 서울 강남까지 연결이 안 된다. 이렇게 일차적으로 내용이 나왔죠. 그러자 그 후에 반발이 있었던 겁니다. 국토부 B노선과 선로를 공유해서 여의도나 용산까지 갈 수 있게 검토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심상치 않은 수도권 서부 민심을 의식한 듯하다. 정부는 여당의 노선 수정 요구를 수용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뭔가 변화가 있을 듯도 합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산으로 가는 문정부 탄소 정책,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산으로 간다 하면은 엉뚱하게 가고 있다는 뜻이 되잖아요. 어린 나무까지 무차별 벌목이다. 30년이 넘으면 탄소 흡수를 잘 못한다면서 오래된 나무를 뽑고 묘목으로 교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있던 나무는 벌목을 하게 되는 거죠. 지름 10cm 어린 나무 함께 뽑혀 산림청 예전에도 벌목구 심은 경우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많이 자란 나무를 이렇게 잘라내는 게 맞는 것인가. 여기 보면 사진과 함께 있는데요. 벌목이 이루어져서 지금 민둥산이 된 듯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약간 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입니다. 폭격을 받은 겁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인데요. 이 건물이 10층이 넘는 건물인데 여기에 외국 언론사들이 입주하고 있는 건물인데요. 이스라엘이 공군기를 통해서 폭격을 해서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가자 지구 외신 입주, 잘라타워 폭격 붕괴. 여기에 보면은요, 하마스 등등 이스라엘이 봤을 때 굉장히 적대적인 세력들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폭격을 해버렸는데 여기 언론사들이 있었거든요. 반발이 지금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항만 노동자 34명이 숨졌지만 법원 실형 선고는 10년간 한 건에 그쳤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산재 판결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30건 가운데 24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안전관리 책임자는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이 정도였다고 합니다. 경영 악화 등 이유로 형량이 감경됐고요. 여야는 안전법 논의 않고 방치하고 있다. 지금 국회 내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이런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행간을 풍부하고 깊숙하게 읽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윤경호 MBN 논설위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나와 계시고요. 세 번째 자리에는 윤기찬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창석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5월 17일 월요일 순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사면 사과합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올해 초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사면 주장을 했죠. 그 이후에 역풍이 불었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요. 어제 호남을 방문해서 사면 얘기 제가 잘못 꺼냈습니다. 이렇게 사과를 합니다. 과연 어떤 영향, 앞으로 정치적인 영향과 정치적인 의미가 있을까 한번 짚어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 키워드. 윤만 바라봐. 일단 여기서 말하는 윤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말하고요. 바라보고 있는 주체들은 제1야당을 뜻합니다. 지금 당권 경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윤 얘기가 많이 나온다. 뭐 이렇게 언론들이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꼰대질과 도발. 한때는 범여권으로 꼽혔던 민주당과 정의당. 굉장히 분위기가 험악합니다.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라고 표현을 할지 모르겠네요. 이 내용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는요. 김부선 연장하고 물음표가 찍혀 있습니다. 일명 기사 때 본 GTX D 라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아침에 매일 경기에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여당 내의 대선 경쟁. 특히 호남을 방문해서 호남 민심에 호소하는 모습이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호남 민심 달래는 이낙연. 전직 대통령 사면건이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 기사의 제목이요. 호남 민심에 호소하는, 호남 민심을 잡으려는, 그게 아니라 달래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낙연 전 대표를 바라보는 호남 민심이 그다지 좋지 않았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걸 의식한 듯 사과를 한 겁니다. 자, 광주에서 촛불 정신을 헤아리지 못했다. 그러면서 사면건의한 거 사과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요. 개헌 얘기를 꺼내면서 뭔가 이슈를 던진 듯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모습이었어요. 자, 그럼요. 이낙연 전 대표 어떤 모습이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려면 국민 사이의 갈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그것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거론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국민의 뜻과 촛불의 정신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 잘못을 사과드립니다. 그 후로 저는 아픈 성찰을 계속했고 많이 깨우쳤습니다. 앞으로 국민의 뜻을 살피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깨우쳤다. 짧았다 생각이.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엄청난 사과입니다. 그리고 호소이기도 하고요. 자, 최영철 편집위원. 네. 사실은 이낙연 전 대표가 올 초에 사면 주장을 꺼내면서 약간 대선 주자로서 득점에 마이너스가 왔다. 특히나 호남에서 큰 마이너스가 왔다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자, 어제 이 사과 발언을 통해서 좀 만회가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제가 광주 지역 언론인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예. 광주의 민심은 이러합니다. 왜 이낙연이 사면을 해달라고 했을까? 근데 그 사면은 맞는 것인가? 광주 민심은 이렇다는 거죠.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면을 해놓으니까 예. 이 사람이 예전에 했던 것들을 통째로 부정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더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자신의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 예. 이러한 상황에서 또 사면을 한다는 것이 과연 말이 맞는가? 그 말이 맞지 않는 행동을 왜 이낙연 대표가 호남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어떻게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고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아니면 그 이상입니까? 어떤 마음이요? 그 이상일 수도 있겠죠. 예. 그러한 마음들이 모여서 결국에 이낙연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낳았다. 그 결과를 분석해 놓고 보니 예. 광주에 가서 사과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 아닌가. 결국 광주 민심에 굴복한 그러한 결과가 아니었나. 그러다 보니 조금 이낙연 대표로서는 체면을 많이 구긴 셈이 됐고 예. 광주 민심을 끌고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예. 자신이 끌고 가기는커녕 결국 광주 민심에 그 무릎을 꿇는 예.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서 결국 사과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어서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타격이 있었고 예.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돌려보려 하지만 예.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을까. 지지율이라는 것이 한번 떨어지고 나서는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데 예. 그 회복력이 과연 있는지
이낙연 대표로서는 굉장히 고민을 갖지 않을 수 없는데 그래서 개헌론을 던졌지만 예. 개헌이라는 것도 사실 메시지가 그리 강하지는 않아서 이낙연 대표로서는 상당 기간 좀 힘든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달래기 위해서 사과를 한 건데 이 달래기가 쉽지 않다라고 전망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 번 돌아선 민심이 다시 돌아서기에는 이낙연 대표가 새로운 반전의 카드를 던졌으면 되는데 예. 어제 기자회견은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맹탕이랄까 좀 약하지 않았나 저는 좀 아쉬움이 좀 남았습니다. 그러나 이낙연 대표가 국민 통합을 위해서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용감하게 던진 부분에 대해서는 예. 어느 정도 우리 사회가 평가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러면요. 지금 사실은 호남 민심은 사실 사면을 굉장히 부정적이었잖아요. 최영철 편집위원이 보시기에 영남 쪽에는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영남 쪽에서는 아무래도 국민 통합을 위해서 예.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고 그리고 지금 국익이 걸린 반도체 문제라든가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사면을 하는 것이 국가의 미래 그리고 국익을 위해서 나은 판단이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예. 아무래도 지금 전체적인 국민 여론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혐의 사실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는 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국민들이 좀 아직도 마음에 감정이 남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그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수 정치권에서 갖고 있는 파워가 예전과 같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영남에서도 적극적으로 사면을 해줘야 된다는 목소리는 나오지 않는다. 결국 저분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굉장히 약화됐기 때문에 그러한 것과도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영남에서는 반응은 미지근하고 호남에서는 반감이 심했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전체적인 여론조사에서 예. 사면을 해줘야 된다는 여론이 높지 않고 그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부담을 느끼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자, 오창석 평론가. 사과는 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것이요. 사실은 이 얘기가 나온 지 벌써 5달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서 사실 이게 역풍물렀다는 지적은 계속 있었거든요. 초기부터. 그렇다면 왜 이제 사과를 하는가? 그 여전히 안 풀리는 거는요. 연초에 이 사면 주장을 왜 했는가? 이 두 가지는 여전히 약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답을 구하시겠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에. 일단은 첫 번째 왜 지금까지 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는 그 사이사이에 나의 소신이었다라는 헤드라인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원래 소신인 것 같았다. 네, 그러니까 왜냐면 그런 것들이 몇 번이나 이제 기사화가 됐었기 때문에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민주당에서 그동안 불거졌었던 경선 연기론이 물 건너가고 본격적으로 대선 예비 후보들의 대선 출정이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호남 민심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20, 30대 민심, 특히나 촛불 집회에 나가서 정치적 효능감을 체험했었던 청년들 세대는 이 부분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면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승준 씨가 아직도 대한민국에 들어오지 못한 것은 법률적 문제라기보다는 국민정서법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건 정서상 문제죠. 그러니까 사실 이 사면도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년 2월쯤에 자신의 생일을 기해서 만 70세가 넘어서 보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법률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정서적으로는 절대 아직까지는 용서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감정을 너무 심각하게 건드렸기 때문에 저는 지금 와서 민심을 달랜다고 해서 돌아서지도 않을 것이고 그때 1월에 애초에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된다. 그리고 그런 메시지를 낼 때 주변의 참모진들이 분명하게 말렸어야 되는데 말리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잘못 생각을 하거나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가 실수한 것이거나 두 개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두 개 중에 하나라도 그 양측 어떤 것도 잘못됐습니다. 민심을 읽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리스크가 이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지금 87년 개헌하고 나서 34년 동안 개헌 얘기에서 덕본 사람은 노태우 전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호원조치 이후에 육공화국이 탄생했죠. 굳이 요즘에 육공화국 이런 표현 잘 안 쓰지만 그 뒤에 뭐 손학규 전 대표라든지 7공화국을 열어야 된다 얘기했지만 개헌을 얘기해서 시대 정신으로 국민이 받아들여서 그 사람에게 표를 준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다시 개헌을 꺼냈는데 개헌도 국민들에게 크게 와닿지 않는 것이 결국은 권력구조 개편이거든요. 대통령 임기제 정도 바꾸는 거. 근데 이것이 지금 과연 시대 정신이고 그것을 바꾼다고 해서 국민의 인생이 바뀐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사실 좀 마음이 급한 것이 여러 사례로 좀 드러나고 있어서 조금 더 다시 다잡을 필요가 있고 저 부분은 그래도 좀 늦었지만 그래도 다시 주워 담은 것은 다행스럽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분 이 분석을 좀 들어봤는데 앞으로 대선 주자로서의 행보에는 그다지 영향이 있을까? 약간 두 분은 그렇게 좀 분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개헌론은 사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개헌의 필요성 공감대가 꽤 있거든요. 그러나 국민들 수준으로 가게 되면은요, 이 내용이 국민들은 굳이 왜 개헌 얘기를 꺼내지? 약간 이런 얘기 있고요. 아직 그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깊은 상황에서 개헌에 대한 필요성을 과연 국민들이 그렇게 절감하고 있는가? 이거는 의문입니다, 사실은요. 자, 이런 상황에서요. 다른 여당 내 다른 주자의 움직임도 좀 소개되고 있는데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광주 찾은 이낙연 개헌 나설 때 역시 개헌 얘기한 거 소개하고 있고요. 그 옆입니다. 호남 순회 중인 정세균 본인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평가 우량주로 전환 중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저평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본인은 우량주인데 이제는 평가를 제대로 받을 때가 왔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이 앞부분에서는 전 사명 관련 사과 얘기를 다시 한번 전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 여당 대선 주자들 5.18 앞 호남 공략에 나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중간쯤 보겠습니다. 정세균, 전북 순회에 이어서 여수, 광주 등 방문. 출발 순서보다 골인되는 게 중요하다. 이거는 누구를 겨냥할까요? 지지율 얘기를 의식한 것 같기도 한데요. 앞서가는 분 저기 계신데요. 사실은 골대 누가 들어가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끝까지 가봐야 한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을 우량주라고 묘사하면서 이제 평가받을 때 됐다라고 강조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재명 경기지사는요. 민주평화광장 지원을 받았다. 이거 굉장히 좀 이슈가 됐었죠. 오늘 군산 방문 시작해 호남 표심 공략. 내일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점들 맞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남 표심 공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여당의 주요한 대선 주자 세 분 모두 지금 호남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는 지금 며칠째 거기서 머무르고 있어요. 아무래도 호남을 잡아야 예선을 이길 수 있다. 이런 판단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DJ 이후에 민주당 계열의 정당 역사를 보면 호남에서 전략적 선택을 받은 사람이 결국 대통령이 됐다. 그게 몇 번의 사례에서 나타났죠. 2002년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2017년 문재인 대통령. DJ는 호남 쪽 동향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맹목적인 지지와 지원을 받았으니까 그건 논외로 치더라도 결국 민주당 계열에서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에 당내 경선에서 2%의 지지율로 시작을 했다가 호남에서 아마 광주에서의 전당대회가 두 번째 전당대회였을 거예요. 기억에. 거기서 뒤집기에 성공하면서부터 전국적인 새몰이에 성공을 했고 나중에 결국 선택을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6년 총선에서는 안철수라는 새로운 정치인이 내건 국민의당에 전라남북도 광주 지역에서 무참하게 참패를 당했어요. 그러나 촛불 시위 이후에 촛불 집회 이후에 변화 덕을 보긴 했지만 어찌됐든 그쪽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다시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서서 결국 대통령이 당선이 됐다. 그 얘기는 이기는 사람을 선택했다일 수도 있지만 호남 쪽에서 밀어주는 사람이 결국 대통령이 됐다. 최소한 당내에서 먼저 후보로 성공했다. 뭐 이런 거니까 지금 호남 출신이라고 얘기한 한 분은 전라남도, 한 분은 전라북도. 이 이낙연, 정세균 두 분은 저쪽에서의 지지를 먼저 얻는 게 가장 시급할 거고요. 그게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과거의 민주당 계열의 내부의 역사를 보면 결국 그쪽이 전략적 선택에 키를 쥐고 있다. 문제는 호남이라고 해서 가서 먹힐 수 있는 얘기가 따로 있고 다른 지역에 가면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거죠. 결국 거기가 촉발제가 된다는 거고 그만큼의 결집력이 있다고 할까요? 결국 제가 보기에 지금은 지역을 기반으로 제가 이쪽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저를 지지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경북 출신인데 그런 걸 굳이 내세울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이제부터는 결국
미래를 위해서, 미래 대한민국을 위해서 제가 어떤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끌고 가겠습니다를 설득력 있게 내세우느냐. 결국 그 싸움이 결정을 좌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금 전에 3명의 여당 주요 대선 후보들 정리한 내용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목이 이렇죠. 호남 없이 여당 후보 없다. 그렇습니다. 호남에서 응집력 있는 표를 받지 못하면 대선 주자로서 우뚝 서기가 어렵다. 그동안 전례가 다 말해주고 있어요. 두 분, 이낙연, 정세균 두 분은 호남 출신이죠. 그리고 아래 보면은 최근의 활동을 보입니다. 지난 13일부터 4박 5일 호남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와중에 사과 발언이 나온 거죠. 정세균, 지난 10일부터 호남입니다. 뭔가 경쟁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이재명 경기지사는 오늘부터 1박 2일, 그리고 5.18 묘역 참배 예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5.18 날짜를 좀 맞춰서 다들 뭔가 일정을 짠 모양새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제1야당인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요즘에요. 당대표 경쟁이 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죠. 과거에 보면 당대표 경쟁이 영남이냐, 영남이 아니냐, 뭐 이런 다툼이었는데 지금은요, 그게 아니라 신구, 중진이냐, 소장파냐, 이 경쟁으로 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나오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기사 보겠습니다. 윤석열 얘기만 들리는 야당 당권 경쟁, 미래 비전 제시는 뒷전이다. 한 사람만 바라본다. 뭐 이런 뜻이 됩니다. 보겠습니다. 주호영 등 당대표 출마자들 자맹 길어지고 있는 윤석열을 소환하자. 김은혜, 여기도 지금 초소이지만 당권에 도전하고 있죠. 낡은 인연팔이 정치한다. 스스로 해결할 생각은 안 한다. 이렇게 또 일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요. 윤석열 전 총장은 5.18 앞두고 메시지를 언론사에 보냅니다. 그러면서 뭐 모든 형태의 독재에 저항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우선요. 여기 이 당권 주자들이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된 한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 내용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입당 문제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과 이런 인연이 있다, 저런 인연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조금 머쓱하기는 합니다만은 사실은 윤석열 전 총장이 대구지검에 3차례 근무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쭉 대구에 있었고 그런 인연으로 자주 만났습니다. 관사가 또 제 지역 안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에 사는 집도 같은 아파트여서 자주 만났고 심지어 KTX를 같이 타고 내려가다가 동대구역에서 검찰까지 제가 태워서 출근한 적도 몇 차례 있습니다. 서로 뜻을 같이 하고 있고 제가 당대표가 되면 최단 시간에 만나고 최단 시간에 입당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윤 총장님 같은 경우 있었을 때 개인적인 인연으로 따지고 보면 지금 있는 후보들 중에서는 제가 가장 가깝겠죠. 왜냐하면 제가 사직을 하겠다고 나오는 날 마지막으로 뵙고 나온 분이니까 못 챙겨줘서 미안하다 뭐 그런 이야기까지 했고 그래서 제가 제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총장님 걱정이 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왔거든요. 웃으시더라고요. 일단 빨리 실전을 뛰셔야 됩니다. 오셔가지고 의원들도 좀 만나보고 당원들도 직접 경험을 해보고 제 생각에는 사실 윤 총장님이 저희 전당대회 끝나고 저희 당에 뭔가 변화가 있으면 빨리 들어오시는 게 좀 본인한테는 유리하실 것 같아요. 아직 정치 참여 선언도 하지 않은 분의 입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판단과 선택은 몹시 공허하고 위태로운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러저러한 인연이 있으니 영입에 내가 유리하고 원만한 통합을 위해서 경륜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바로 이런 낡은 정치 때문에 오늘날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인연이나 그분들의 주변 정보로 그게 당권 주자의 출사표에 계속 연달아 나오는 건 좀 부끄럽지 않을까요? 자, 앞선 2명은 인연을 강조하시는 분, 그리고 마지막 한 분은 이게 뭡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 영상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응답하라 윤석열, 당권 주자들 마케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안 나와요, 지금. 답이 없습니다. 보겠습니다. 좀 더.
주호영, 김웅 과거 인연 강조하면서 100% 국민 경선 등 적극 구애하고 있다. 그다음에 반면에요. 당이 정권 잡을 가능성 먼저 김은혜 홍문표 자강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약간 좀 다르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자, 윤기찬 변호사. 뭔가 인연을 강조해요. 뭐 한때 근무 같이 했다. 뭐 아파트도 같은 데다. 그리고 뭐 내가 뭐 떠날 때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다. 친하다. 가깝다. 이걸 강조하면서 내가 당대표 되면 반드시 데려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윤바락이다. 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이게 당의 현실인데 어떻게 보세요? 윤기찬 변호사. 뭐 불가피한 면은 있죠. 왜냐하면 지금 미래 비전 제시 안 한다 이렇게 언론에 기사화 됐는데 사실은 현재 이제 대선이 9개월 정도 남았단 말이죠. 그런데 정권 창출이 미래 비전입니다. 정당에서는 정권을 잡는 것이 가장 큰 미래 비전이에요. 물론 정권을 잡기 위해서 당이 혁신하고 새로운 정책 뭐 대안을 내고 하는 것들은 필요하죠. 그러나 그런 것들의 최종 목적은 국민들로 하여금 어떤 신뢰를 주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켜서 이 당이 정권을 잡으면 잘 하겠구나라는 이런 비전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목적은 정권 창출인데 현재 대선 주자 1, 2위를 다투는 분이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당이 이제 정권 창출을 위해서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 이런 말에 이제 다름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분들도 여러분이 이제 윤석열 총장과 인연을 강조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하나 또 있고 또 하나는 당내에서 일각의 당원도 우려가 있거든요. 각 당권 주자들이 당내 특정 대권 주자와 연결돼 특별한 인연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많이 물밑에서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거 아니다. 나도 너도 윤석열 총장 영입하겠다. 수위 말하면 우리 그 당의 대선 플랫폼이 열려 있다. 심지어는 이제 경선들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취지에서 강조를 하는 것이고 사실 윤석열 총장의 대권 지지율이 만약에 낮아지면 저런 소리도 많이 없어지겠죠. 높으니까 저러는 거다. 그러나 어쨌든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렇다고 해서 당내 대권 주자들이 활발한 움직임이 없는 거는 아니거든요. 이제 물밑에서 움직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저것이 꼭 나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실제 이 당의 쇄신을 주장하는 이제 후보들이 많이 나오는 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윤석열 총장과 안철수 대표 이런 분들의 대권 지형을 보면 당내 화합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일각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만약에 제3지대가 열린다면 제3지대를 생각하고 움직이는 대권 주자 등 정치 세력이 있다면 그럼 국내 심에서도 이탈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내의 쇄신을 통한 통합이든 아니면 통합 우선이든 어쨌든 당내 통합은 가장 우선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국내 심에서는 대권 후보를 내도 대권 당선에 상당히 멀어지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 분이 얘기하는 자강론도 중요하지만 당내 통합이 일단은 단기간 내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이런 의견도 상당히 많아요. 당내 통합을 하려면 뭐 어떤 걸 해야 된다는 겁니까? 예를 들면 자꾸 당내에서 분란을 야기하거나 넌 안 돼, 이 세력은 안 돼, 이래서 안 돼 이것보다는 당신들의 장점을 얘기해야죠. 이렇게 하겠다라고. 그런 것들이 추후에 만약에 당권 주자가 확정이 되고 당권을 거머쥔다 하더라도 추후에 이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을 통한 이탈이 없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우려의 목소리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잦아들었는데 뭐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둔다든지 특정인을 아주 심하게 비판한다든지 저는 이런 분은 사실은 당권 주자로서의 시기상 자격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경쟁하면서 당신은 그 지역 출신이잖아. 당신은 누구 사람이잖아.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지 말자는 지금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우창수 평론가. 지금 여기 보시면 제목이 이래요. 응답하라 윤석열입니다. 응답하라. 그러면서 가까웠다, 친했다 이걸 강조하고 있거든요. 당권 주자들 뭐 일부는 또 아니고요. 그런데 만약에 윤석열 전 총장이 응답을 안 하거든. 안 하면은. 그러니까 다른 말로 대선 출마를 안 할 경우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민의힘은. 사실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대표 후보군이 저렇게 윤석열 마케팅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두 가지예요. 일단은 윤석열 후보가 스스로 윤석열 후보도 아니죠. 윤석열 전 총장이 안 나간다 해버리면 일단은 큰 후보가 사라지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당대표는 차기 당대표는 선거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공정한 경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윤석열 총장을 데려온다라고 하면 다른 후보들이 바로 반발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저런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히 똑같은 표현이라도 앞으로는 정권 교체가 첫 번째 목표이기 때문에
모든 야권 인사들을 모아서 큰 바운더리를 만들겠다. 요 정도 메시지는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지만 그리고 그 바운더리에 윤석열 전 총장이 들어온다면 적극 환영한다. 뭐 이 정도 발언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재보궐처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함께 윤석열 전 총장도 분류되고 있으니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함께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예. 지금 특정인을 데려와서 저 사람을 마치 대통령으로 만들겠다. 라는 것이 당대표의 공약이 되고 있어요. 저렇게 잘못하면. 그건 아까 윤기찬 변호사가 지지율이 1, 2등 왔다 갔다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게 현실 아니냐 또 이런 말씀이셨거든요. 네, 요 말씀에서 충분히 동감을 하지만 어쨌든 경선 관리를 해야 됩니다. 당대표.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메시지가 좀 아다르고 어다른 표현에서 조금 더 많이 나아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예. 지금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검증 무대에 아무것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공항철도 타면서 티켓팅 할 줄 모른다는 거 이런 거 어떻게 예상했겠습니까? 물론 이제 그런 부분이야 여러 가지 선례가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긴 하겠지만 예. 언제 어디서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 후보를 하면서 무엇이 터질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스스로 그냥 검찰총장으로 걸어왔던 것이지 정치인으로 걸어온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한 명 몰빵론은 굉장히 큰 리스크로 다가갈 수가 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견제하면서 천천히 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이 분위기는 그렇게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계속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기사의 뒷부분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요, 5.18과 관련된 메시지를 언론사 많이 보냈어요, 어제. 여기저기 많이 보냈습니다. 그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화면으로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5.18은 살아있는 역사다. 자유민주주의의 헌법 정신이 국민들 가슴속에 활활 타오르고 있음을 증명한다. 그러면서 어떠한 형태의 독재와 전제에 대해 강력한 거부와 저항을 명령하는 것이다. 뭐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내용과 요 메시지를 내놨다는 자체 이걸 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최영철 편집위원. 지금 왜 이 메시지를 냈을까요? 5.18 민주화 운동 41주년을 맞아서 예. 윤석열 전 총장이 거기에 대해서 메시지를 냈다는 것은 나는 이제 확실히 정치를 하겠다는 표현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은 대선 출마 선언의 거의 절반 이상 넘어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 5.18에 대해서 평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예. 거의 뭐 저 5.18이라는 것이 사실 헌법 전문에도 올라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올 만큼 예. 우리 현대사에서는 대단히 큰 역사적 의미를 갖는 것인데 윤석열 전 총장이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는 것은 예. 내가 국가 경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왔던 여러 가지 역사적 인식에 대해서 나도 예. 평가할 수 있는 능력과 재능을 갖췄다. 그리고 이 역사 인식을 갖고 예. 새로운 시대 정신을 갖고 대한민국을 한번 새로운 모습으로 바꿔보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으로 저는 어제 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총장이 이제 정치를 안 할 가능성은 거의 사라졌다. 그리고 응답을 아까 앞선 기사에 응답하느냐 뭐 그건데 응답을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할 거다. 일단 응답을 하였다. 그리고 내가 정치를 하여야 하는 이유는 어제 메시지에 나왔습니다. 가로 하단에 보면 어떠한 형태의 독재와 전제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강력한 거부와 저항을 명령하는 것이 민주화 운동이었는데 지금이 독재와 전제 시대라는 것을 은근하게 지금 드러내보는 것이 아닙니까? 은근하게 본인이 그동안 겪었던 뭐 이런 걸 좀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신이 검찰총장을 그만둔 것도 새로운 형태와 독재와 전제에 한거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란 것은 아무리 저희가 1987년도 예. 제도적 민주화가 달성된 이후에 오랜 시간이 흘러더라도 언제든지 민주주의는 독재와 전제라는 새로운 독버섯이 자라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정신 차리고 있는 세력을 대변하는 것이 바로 내가 한번 돼보겠다. 그런 메시지를 던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뭐 6월 11일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고 예. 나면 윤 총장이 아마 등판의 시기를 갖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윤석열 전 총장이 5.18 묘지를 방문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광주를 방문할 경우 굉장한 주목을 받겠는데요. 아직 광주는 가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것은 너무 큰 이벤트를 벌이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 이벤트를 벌인다는 것은 바로 거기서 출마 선언을 하는 위험을 안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진도를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 정치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여론조사 지지율 1위 후보가 예. 아직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움직임을 좀 더 보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봐야 되고 그리고 제3지대에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움직임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주판 두드릴 것이 많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행동으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측합니다. 일단 메시지 정도만 이렇게 내놓는 것 같다라는 분석이십니다. 아무튼 여야 뭐 대선과 관련된 움직임 뭐 매일같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내용 오늘도 좀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은요. 국회에서 있었던 모습인데요. 전체적으로 제3자 시각으로 보게 되면 약간 눈살이 찌푸려지는 장면이 좀 나왔습니다. 그 내용 좀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가 있습니다. 이게 뭐야?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야, 어디서 감히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막말, 문정복의 꼰대질. 이 기사는 저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호되게 질타하는 제목이 좀 담겨 있습니다. 꼰대질을 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게 그러면은 이 기사로 보는 것보다는요, 그 당시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인의 밀수 행위는 명백히 외교관의 직위를 이용한 범죄 행위입니다. 저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얘기죠? 사실은 소음이 많은 상태지만 밑에 자막으로 붙였지만요. 굉장히 좀 약간 험악했습니다, 분위기가. 민주당과 정의당 사이에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저런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화면 좀 보겠습니다. 사실은 문정복 의원이 과거에 약간 좀 논의했던 발언이 있는데 이 내용은 조금 이따 보고요.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치인의 자질, 국회의원의 기본적인 자질 이런 거 생각하게 만드는 건데 거기에는 이제 공천이 그러면 과연 제대로 됐느냐. 또 하나는 이분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도달했느냐. 그래서 저도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찾아봤더니 시의원 출신이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경기의 시흥갑인데 시흥갑이 찾아보니까 백원 의원이 이 지역구를 맡고 있었어요. 근데 또 백원 의원의 보좌관을 했어요. 백원 의원이 지금 이런저런 사정으로 출마를 못하게 되니까 공천도 못 받게 되니까 아마 본인의 대리인으로 내세운 걸로 그렇게 읽혀요. 자, 뭐 시의원 출신이라고 해서 자격이 없는 것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정치를 어디서 어떻게 배웠느냐, 뭐 이건 뭐 개개인에 따라 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과연 그러면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자 문정복 의원이 뭐 60 몇 년생이니까 나이가 이미 50대인데 그럼 예. 50대 의원은 30대 의원에게 저렇게 야라고 반말을 해도 되느냐. 그럼 반대로 자기는 그럼 60대 의원, 70대 의원이 또 문정복 의원을 향해서 야라고 얘기를 하면 예. 그건 감당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결국 상대에 대한 배려라는 기본적인 얘기 이전에 저는 예. 지금 대한민국의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300명의 의원들의 이 출신을 좀 따져서 이 정치인으로 가는데 풀 역할을 하는 예. 그게 좀 다양해질 필요가 있고요. 그 다양화 속에는 기본적인 소양과 자질을 갖추는 사람들이 예. 공천이 되고 발탁이 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저런 식의 국회 의사당 안에서 예. 꼰대질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정도의 저런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 저런 게 그리고 문정복 의원이 저런 행동이 예. 처음이 아니라면 예. 앞으로 또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 문정복 의원을 뽑은 지역구의 의원들은 과연 문 의원의 저런 행동을 보고 예. 아 내가 참 국회의원 잘 뽑았다 자랑스럽다라고 생각을 할까. 그리고 문 의원이 이런 식의 일 때문에 언론에 다뤄지는 거 말고 정작 국회의원으로서 법안 아니면 뭐 예. 소수의 약자 힘없는 사람
아니면 뭐 누군가 보호를 받아야 되는 사람을 위해서 정말 앞장서서 언론에 다뤄지는 기억이 저는 없어요. 그런 거를 감안하면 저는 이런 일이 터질 때마다 결국 양쪽 또는 뭐 다른 군소정당을 포함해서 공천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든다.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대화 내용이요. 화면으로 좀 다시 정리했는데요. 그 내용 좀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 언쟁이 벌어진 거죠. 저 앞선 화면 다시 보여주세요. 자, 여기입니다. 처음에 이렇습니다. 사실은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관련된 내용들을 얘기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민주당의 홍기현 의원이 뭐 박준영 후보자는 외교 행랑을 이용한 게 아닙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왜 사퇴합니까? 이렇게까지 났는데 여기서 문정보 의원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건 당신이 뭘 하면서 국정 운영에 부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당신이라는 얘기를 유호정 의원은 아마도 본인을 얘기한 걸로 들은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 문정보 의원이나 민주당 측은 이 당신은 여기서 박준영 후보자를 얘기한 거다. 오해가 있었다. 잘못 알아듣지 않았냐. 이 부분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잘못 알아듣고 저렇게 발끈하면서 도발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 서로 야 이런 막 험악한 말이 오갔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감히 이 얘기가 추가가 되죠? 어디서 목소리를 높여 이러니까 유호정 정의당 의원은 우리 당이 만만해요 하면서 언쟁이 벌어졌는데 정의당 쪽에서는 이 얘기를 문제 삼습니다. 야, 어디서 감히 이런 표현을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꼰대지라고 정의당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앞서서 얘기했지만 아니 당신이란 얘기를 오해해서 듣고선 먼저 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발을 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그래서 꼰대질이다 도발이다 서로 상대를 겨냥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윤기찬 변호사. 제가 지금 상황을 좀 자세히 설명해 드렸는데요. 사실 민주당과 정의당은 한때는 범여권으로 간주가 되던 정당이었습니다. 정책적 협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공조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정도면요. 완전히 결별입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앞으로? 그래서 뭐 정당 간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한 뭐 갈등 이런 걸 떠나서 저 부분은 정당 간의 갈등으로 보는 것은 좀 저는 옳지 않고요. 이건 정당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저 홍기현 의원의 말씀처럼 유호정 의원이 오해한 부분이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그 당신이라는 말의 그러니까 억양을 보더라도 그것은 아마 후보자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좀 뭐 민주당의 설명은 그 후보자 얘기였다라고 그러는 그 거예요. 당시에 이제 당신이란 말을 할 때 문정보 의원이 그 말을 크게 억양을 높이거나 화를 내거나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설명해 주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바로 야라는 단어 나온 것도 문제고 또한 어디서 감히 이 말도 문정부 의원 본인 스스로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어디서 감히 국민의 대표자가 국민의 대표자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고 저는 이제 공천 문제를 언급하셨지만 사실은 자질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정책과 관련된 토론 과정에서 나왔으면 그나마 그래도 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국회라는 곳이 행정부의 인사청문회에 대한 설명 과정에서 그러니까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원이 행정부 공무원을 후보자를 두둔하는 차원에서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해가 어렵고요. 아무리 여당이라 하더라도 외관상 모습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견제 기능에 충실한 이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정책적 측면, 위치, 그다음에 국회에서 하는 그 행동을 모든 면에서 볼 때 저는 문정복 의원의 자질이 의심스럽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현재까지 이런 행동 등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대처할지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문정복 의원은 지난해도 SNS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이게 논란이 됐었어요.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문정복 의원이 밑에 아랫부분부터 볼게요. 태용호 의원이 이 국회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데 그런 걸 이제 문제 삼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용호 의원을 향해서 북에서 대접받고 살다 도피한 사람이 할 소리는 아니다. 변절자의 발악발언 같다. 그럼 여기는 변절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변절자. 북한에서 탈출을 했다고 변절자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간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폄하를 했다고 할 수 있는 발언들이죠. 이 글이 있었는데요. 이게 논란이 됐어요. 근데 사실 중간에요. 이 삭제가 됐었는데 생략이 됐는데
조선 뭐 선조는 무능해 오늘날 형편이 당시와 다르지 않다. 이 얘기를 사실은 신원식 의원이 했는데 이걸 착각을 해서 태영 의원이 했다는 식으로 여기다 적혀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닌 거였죠. 뒤늦게 알려졌죠. 근데 이 문정복 의원이 쓴 이 글이 좀 지나서 삭제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근데 당시의 설명은 요 선조 관련 발언은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삭제했다라고 설명이 좀 있었어요. 그 뒤에. 근데 많은 분들이 아니 변절자 이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그 부분이 문제돼 삭제한 거예요. 또 이런 약간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글은 지워졌습니다. 최영철 편집위.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문정복 의원이 저렇게 그 의사당에서 강한 목소리를 낸 이유는 하나죠. 결국에는 자신의 당을 옹호하고 싶었겠죠. 예. 아니 박준영 후보자가 그 자진 사퇴했는데 이 정도로 끝내야지 왜 자꾸 그 물고 늘어지느냐 뭐 이런 식으로 취지로 얘기한 것인데 결국 저는 문정복 의원이 지금 알아야 될 것은 자신은 대표입니다. 국민의 대표죠. 주민의 대표이기도 하고 하지만 문정복 의원이 지금 하는 행태는 대리인의 행태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대리인, 민주당 당대표가 시키는 것 그리고 청와대에서 하명하는 것 이것을 옹호하고 싶은 거죠. 시키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대리인이 되고 싶은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대리인으로서의 행동에 방해가 되는 요정 의원의 은사에 대해서는 은짜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 나이 몇 살이야? 너 나이도 어린 게 왜 이래 나한테 이래 까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이죠. 저는 문정복 의원은 자기가 지방의원부터 시작했지만 자신이 처음에 지방의원에 출마했을 때 초심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가 주민의 대표로 내가 지금 뛰고 있는 것인지 예. 아니면 정당의 대리인으로서 그야말로 요즘 정치판에 유행하는 말로 꼬봉인 것인지 자기가 그것을 제대로 인식한다면 의정활동 중에 저런 실수는 벌어지지 않지 않을까. 그리고 글을 올리는 것도 좀 정제하고 예. 절제되고 상대를 인정하는 그런 글을 올리지 않을까. 저는 대표와 대리인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보는 기회로 삼았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자, 오창사 평론가에서 발언 기회 요청하셨어요. 예, 말씀하시죠. 저 제목이 이제 꼰대질인가 도발인가라고 예. 나왔는데 전 둘 다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둘 다. 네. 문정복 의원을 함부로 이제 쉴드할 수는 없고요. 당연히 예. 잘못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걸 너무 거슬러 올라가서 과거부터 계속 막말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류호정 정의당 의원도 예전에 게임 방송할 때 육두문자 쓴 거 계속 나옵니다. 그것도 논란이 됐었죠.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류호정 의원의 미래나 현재를 판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하지 말자고 하는데 지금 정의당 박원순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과거 거 다 끌어와서 잘못된 사람이다라고 낙인을 찍어버리고요. 예. 나이가 많은 사람은 그렇게 낙인을 찍어대고 젊은 사람 낙인 찍지 말아야 되고 이러면 안 돼요. 청년의 나이대에 있는 것이지 똑같이 헌법기관에 있는 예. 국회의원입니다. 300명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이 사건이 왜 발발되었는가 따져보면 외교 횡령에 가져왔다. 이거 외교부에서 공식적으로 답변 났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틀린 팩트입니다. 잘못된 얘기를 지금 배진교 의원이 국회에서 얘기했습니다. 예. 그럼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은 예. 당연히 다른 그 민주당의 의원은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됩니다. 저 부분을 그냥 넘어가면 예. 국민들이 정정하지 않으면 진짜 외교 횡령에 그냥 가져왔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정의당도 공식적인 입장을 내고 잘못했다고 얘기했어요. 예. 첫 번째 팩트 잘못됐죠. 두 번째, 저는 당신이란 표현이 박 후보자를 상징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오해의 소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문장을 봐야 돼요. 국정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지금 배진교 의원한테 국정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배진교 의원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예. 사실은 민주당 정부에 그렇죠. 큰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 당신한 부분은 네. 후보자를 얘기한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 보면. 명확하게 당신은 후보자를 얘기한 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유호정 의원이 당신이라고 하면서 말꼬리를 자꾸 들어와 버렸습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지칭하는 겁니까?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예. 당신이라고 흘러나오는 순간 여기에서 문정복 의원이 빠르게 수습하지 못하고 감정이 격화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문정복 의원과 류호정 의원이 동년배였으면 이게 꼰대 논란으로 가진 않았을 겁니다. 오해 이런 식으로 설전 이렇게 갔을 텐데 예. 워낙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 보니까 찍어 누르는 듯한 표현이 그러니까 보이는 거죠. 세대가 다르니까 이렇게 비춰졌다는 훨씬 거네요. 더 크게 보이는 거죠.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유호정 의원도 한 명의 헌법기관으로서 상대가 어떠한 의도로 얘기했는지 정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당신은 지금 누굴 뜻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예. 당신이라고 하면서 바로 싸움을 걸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문정복 의원은 배진교 의원만 쳐다보면서 해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옆에서 갑자기 치고 들어오니 예. 감정이 격화될 수 있다. 물론 감정이 격화될 수 있다 하더라도 저런 표현을 쓰면 안 된다는 건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당신이란 얘기를 잘못 오해를 하고 나서 발끈하는 반응을 보인 것.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게 도발이다. 그리고
정의당에서는요. 그건 그렇고 이런 얘기를 해요. 어디서 지금 감히 야 이걸 가지고 이거 꼰대질이다. 이렇게 또 맞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튼 본회의장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에 다 포착이 돼서 이렇게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책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의 생활과 관련돼 있습니다. GTX D 라인 얘기입니다.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토부가 이런 내용을 좀 공개했죠. 이 GTX D 라인은 김포에서 부천까지만 연결이 된다. 철도 라인이다. 자, 그 이후에 반발이 있었어요. 아니 이게 왜 서울 쪽에 연결이 안 됩니까? 그리고 또 뭐 요구 중에 하나는 이거 강남까지 연결돼야 된다. 뭐 이런 요구도 있었거든요. 자, 그러자 김부선, 김포 부천 GTX D 라인을 말합니다. 용산까지 연장 추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토부는요. 일부 열차 중 일부를 여의도나 용산까지 GTX B 라인과 연동. 그쪽은 라인이 깔리게 되니까 그걸 타고 용산 아니면 여의도까지 갈 수 있게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런데 강남 직행 요구가 많아 과연 이 정도로 해결될지는 미지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지도를 한번 봐주세요. GTX 이 D 라인이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김포에서 여기 부천까지만 가죠. 그런데 지금 주민들의 요구는 이거 서울까지 연결해서 이거 강남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국토부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요구와 논란이 있으니까 요거를 여기다 연결시켜서 용산까지 갈 수 있게 해주면 어떨까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철도 노선 갖고 있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어떤 철도 라인을 까는 문제에 그치진 않습니다. 기사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GTX-D 부천서 환승 없이 서울 직행 운항 횟수 적어 이거 생색내기 아니냐. 이 얘기가 나온 게요. 그동안 주민들이 반발했고요. 여당 당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을 때 이 얘기를 꺼낸 겁니다. 이거 문제가 있고 이거 민심 심상치 않다. 그리고 대선 주자들도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이거 잘못 따르면 큰일 납니다. 경기 서부권 민심 요동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민심을 의식해서 이렇게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요. 여기 보시면 쭉 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아랫부분이다. 일각에서는 아니 그렇다면 주민들이 뭐 요구할 때마다 이걸 다 들어줄 수 있는 겁니까?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뭔가 선례가 된다 이렇게 되면은 정책을 정부가 정해서 가고 있는데 주민들이 반발할 경우는 바뀐다. 이런 선례가 된다는 거죠. 물론 주민들은 여기는 교통 지옥이다. 이거 해결해 달라는 또 민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정치인들은 의식을 또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이 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표께서 정책적인 부분에서 조금 미진하고 아쉽다고 느끼는 부분이 아까 GTX D노선 관련해서 지적을 하셨고요. 그에 대한 별도의 답변은 없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별도의 답변은 없습니다만 정부가 뭔가 검토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사의 마지막 대목에 앵커가 잠깐 언급해줬던 지역 주민들이 뗐으면 다 들어줄 거냐. 여기에 모든 게 함축이 돼 있어요. 자, 저런 것 때문에 수요를 조사를 하고 기재부에서 꺼내놓은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게 지금까지 어느 사업이든 국책 사업에는 정부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는 적용이 됐었죠. 문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경기 부양이라는 이유로 또 정치적인 목적이 가미되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대거 면제를 좀 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국책 사업들을 끼워 넣기가 우선 편해졌어요. 그런데 김포에서 부천까지 GTX D 노선은 기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저 노선만 하는 데는 한 2조 원 정도가 든다는 거고요. 예. 부천을 넘어서 강남까지 또 다른 노선을 빼면 6조 원 정도까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예비 타당성 조사에 과연 통과가 되겠느냐. 그럼 이건 또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하고 그냥 할 거냐. 예. 거기에는 김포와 부천 쪽에 지금 민주당 내에 현역 국회의원들이 대거 당선이 돼서 예.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요. 송영길 대표가 인천 지역구를 두고 수도권 서부 지역 예. 의원들의 좌장 역할로 세를 얻어서 사실 당대표까지
같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점에서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얘기를 꺼낸 거예요. 문제는 국토부나 기재부, 곳간을 쥐고 있는 기재부 그리고 모든 전국의 이 사업을 다 같이 봐야 되는 국토부에서 볼 때는 저기 있지만 운행 횟수가 적어서 이건 생색내기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과연 어느 방안을 내놓는 게 가장 주민들의 불만도 좀 줄이면서 균형 발전 이것도 좀 충실하게 할 수 있겠느냐. 지금 현 지역 주민들은 서울로 출퇴근하는데 불편하다도 있지만 집값이 최근에 저 노선 우리 제외됐다는 것 때문에 김포 지역 집값만 지금 다른 데에 비해서 뭐 죽을 쓴다는 표현은 이상합니다만 주춤하고 있다. 주춤하고 있다. 이런 현실적인 이해가 또 맞물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의 그런 개인적인 재산상의 이해, 그다음에 정치인들의 어찌 보면 파워 게임, 거기에 고가는 지켜야 되는 정부의 고민, 이게 다 지금 아우러져 있는 건데요. 정부가 지금 국토부가 검토하고 있다는 부천까지 나오고 부천에서부터 용산까지 환승을 해서 용산에서 강남으로 갈 사람들과 이제 광화문이나 도심으로 나올 사람들 이렇게 되는 방안 정도가 그래도 현실적으로 택할 수 있는 균형 있는 방안이 아닐까 싶은데요. 제가 보기엔 자 지역마다 세워져 있는 공항 그리고 지역마다 2중, 3중으로 만들어 놓은 도로 뭐 또는 뭐 철도역 대표적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센 정치인이 나서서 만들어 놓지만 그거 나중에 다 짐 되는 사례들 잘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선가는 이런 요구에 대해서 견제와 균형 역할을 하는 쪽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국토부나 기재부였는데 국토부나 기재부가 지금 정치의 논리에 밀려서 그냥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결국은 만약에 지어놨는데 저렇게 운행 횟수는 얼마 안 되고 또 실제 사용하는 인원은 얼마 안 된다. 그럴 경우 결국 후세의 몫으로만 짐이 뒤로 넘어가는 건데요. 그게 뭐 여기만 해당되겠습니까? 결국 균형점을 어떻게 찾느냐 그 고민일 겁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뭐 이해관계도 있고요. 여러 가지 뭐 주장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김포는 죽쓰고 의왕시황은 웃고 서울 접근성의 목매는 경기 신도시다. 이게 집값 얘기입니다. 이게. GTX-D 축소 김포 집값 직격탄이다. 교통망 수혜지 집값은 급상승이다. 그러니까 이제 김포에 계신 분들은 이런 걸 직접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사실은 요구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유기찬 변호사. 사실 이 김포 지역, 그 일대 주민들 분께서는 정치인들 뭐 그런 얘기를 한다 그래요. 직접 와서 아침에 한번 출근 한번 해봐라. 어떤 건지 알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자, 정치인들 그런 목소리 이거를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일부 대선 주자분들은 그쪽 직접 가봐서 아마 출근 시간대 아마 교통을 이용해 본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이제 GTX가 처음에 이게 2007년도에 아마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언급했던 운송 수단인데 이게 처음에 나올 때는 이제 교통 완화, 교통 체증 완화 이런 거 하고 그러니까 집값을 안정화시키려는 목적하에 나온 제도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집값 오히려 수도권 집값을 좀 올리는 듯한 이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 뭐 그건 부작용이라 볼 수 없습니다. 양질의 주거지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다만 지금 이제 GTX가 사실 40~50m의 지하로다가 100km를 빠르게 이동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의 가장 큰 장점 뭐냐면 GTX끼리 연결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GTX-T가 저게 국가 철도망에 일단은 그 계획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건 잘 된 거예요. 그 지역 민원이 일단 들어가 달라고 했던 것이고 다만 그 연결 노선 자체가 강남 하남까지 해달라는 게 이제 지역 주민들의 말씀이죠. 물론 재정이 뒷받침돼주면 제일 좋지만 일단 다른 GTX-B에 연결시켜 놓고 오히려 그 여윳돈 갖고 대중교통망과 연계시키는 데 많이 쓰였으면 어떻겠냐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기 강남 하남까지 연결됐으면 좋지만 현실적인 2조 6천억과 6조에서 10조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GTX-D가 GTX-B에 연결시켜서 용산까지 온 뒤에 그다음에 대중교통망 갖고 서울 전역으로 이제 파급되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정부 안으로서는 타당한 게 아닌가. 저는 저 부분만큼은
정치인들은 이제 가장 최선을 주장하시지만 예. 전체적인 재정 수요나 교통망 전체를 살펴본다면 그것은 그 건설교통부 국토부의 말이 맞지 않느냐. 현재까지는 저게 이제 장기적 관점에서 봐야 돼요. 예.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저기서 만약에 GTX B 노선에서 용산까지 가는 거를 연장시킨다면 예. 사실은 매번 급행이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완행 또는 급행을 번갈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예. 과연 그것이 어떤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우려 하나 있는 것이고 예. 또 재정이 그만큼 드는 것이고 그래서 일부 전문가 의견처럼 차라리 그 여윳돈 갖고 들어가는 다른 그 예산 예. 갖고 주변에 대중교통망과 연계하는 부분을 좀 더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낫다라는 생각에 전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구상했던 거는 요 김포에서 부천까지는 오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새롭게 검토한다는 거는 이 B 라인의 선로를 써서 여기서 바로 용산까지 갈 수 있게 해주면 어떨까? 이거를 지금 국토부가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 우리가 예.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정부가 저 GTX D를 갖다가 하남까지 간다라고 단언한 적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인천시와 경기도의 요구였거든요. 예. 그걸 요구들을 다 취합해가지고 이런 교통망과 그렇죠. 이렇게 결정을 한 거죠. 종합적인 고려하에서 이제 예. 정부가 철도 계획을 발주한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정부 조치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정치인들이 여기서 좀 더 이걸 정치 이슈로 만들거나 물론 지역 현안이기 때문에 지역 국회의원들은 요구는 할 수 있어도 저것을 정치 이슈화 시키는 것이 과연 맞느냐라는 우려는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움직일 것 같아요. 지금 정부가 밝힌 거는 공청회에서 이제 안이 공개된 거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이런 요구가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다음은요,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 부동산 문제는 단순히 정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정책 주도권이 어디에 있는가 이거하고 또 연결됩니다. 보겠습니다. 송영길호 이번엔 부동산 시험 때 당청 주도권 상배 가른다. 앞서서 송영길 대표가 GTX D라인 얘기를 했거든요. 대통령 앞에서. 근데 뭔가 움직이잖아요, 지금. 부동산 얘기 역시 했다라는 거죠. 지금 보면 재산세 감면 기준을 6억에서 9억으로 높이는 거, 뭐 종부세 기준도 높이는 거, 뭐 대출 역시 규제 완화하는 거 이런 얘기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관철이 된다면 당의 요구가 들어간다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청와대가 강하게 반대하는 거. 그렇다면 당청 갈등으로 가는 건가. 뭐 이런 해석들입니다. 자, 그럼요. 먼저 관련된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든 문제에서 똑같은 목소리여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나오면서도 그 의견들이 같은 방향으로 향하고 결국은 하나로 힘을 모아 나갈 때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기 마지막이 되면 정부와 여당 간에 좀 틈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 당도 선거를 앞둔 그런 경쟁 때문에 분열된 모습을 보였던 것이 과거 정당의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저희 당이 3월 9일 우리가 다시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받아야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이 성공적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당 대표실에 D-299라고 써놓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이 앞으로의 모든 정책에 당의 의견이 좀 많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이야기와 여당 당대표 이야기 확실히 다르죠? 관점도 다른 것 같습니다. 정철 편집위원, 앞으로 이 정책, 특히 부동산 정책 관련된 주도권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당이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지만 저는 지금까지는 청와대가 더 세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청와대 대통령 지지율이 30% 밑으로 내려갔다면 당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30%는 국권이 지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뭐 40% 가까이 한때는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가 목소리를 내기에는 청와대의 힘이 너무 센 게 아닌가. 저는 뭐 송 대표의 목소리가 크기는 힘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창석 평론가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어느 쪽 목소리가 더 부동산 정책에 더 강할 것 같습니까? 당의 이야기가 받아들여져야만 조금 전향된 메시지가 20, 30대한테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받아주는 건 청와대가 받아줘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네, 받아주지 않고서는 하반기 국정 운영에도 부담이 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송영길 대표가 무슨 90%까지 완화, 그 정도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집을 구할 수 있는 희망을 심어줘야지 2030들이 앞으로 열심히 일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일산 고양 덕은지구라는 곳에 그 주택 분양 신청하려고 했다가
평당 가격이 뭐 일산치고 너무 비싸다 해서 안 했거든요. 근데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고 갑자기 그 똑같은 아파트가 48대 1이 돼버렸습니다. 이 꿈이 아예 좌절돼 버렸어요. 저도 그렇게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가능성이 열린 상황으로 바꿔주지 않으면 저와 같은 20, 30대는 아예 부동산을 구할 수 없을 것이라는 낙담된 미래를 살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전향적인 메시지를 지금은 당의 이야기를 조금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다만 저기 종부세 먼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애 최초의 주택을 구입하려는 신혼부부와 청년 그리고 614만에 달하는 1인 가구를 위한 것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종부세입니다. 아무튼 뭐 뭔가 얘기들이 좀 많이 활발하게 오가고 있습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